어느 날 제임스라는 이름의 흥미로운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철학적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각종 재미있는 방법을 고안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한 가지 기발한 실험을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비밀의 방학이었죠. 그는 학생들을 무지의 베일 실험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학생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스크롤을 나눠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약간의 의아함을 느끼며 스크롤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크롤 속의 세계는 그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각자 자신을 잊고 이 방을 나서기 전에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무지의 베일을 쓰고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규칙을 설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 제임스 교수가 마련한 공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각자의 특성과 배경에 대한 정보는 모두 사라지고 차분한 음악만이 흘러나갔습니다. 갑자기 그 방 안엔 기묘한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무지의 베일 상태였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즉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봅시다.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사회는 가장 약한 사람도 숨쉬기 편하게 만들어야 해요. 또 다른 학생이 의견을 더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학생이 각자의 상상 속에서 멋진 사회의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의 벽에는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이 쌓여갔습니다. 공정한 교육 시스템,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포함된 사회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학생들은 평소라면 관심 갖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며 열띤 논쟁을 이어갔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작업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훌륭한 사회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그 모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디자인한 사회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교수는 말끝에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록 무지의 베일을 쓰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날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각자 무지의 베일 뒤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교수의 기발한 실험은 학생들 마음속에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마을에는 골목축제라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한 해 동안 함께 겪었던 일들을 축하하고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축제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리아라는 소녀가 이사 왔습니다. 리아는 도시에서 자라온 터라 공동체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마을 유지인 할아버지가 리아에게 다가와 축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함께 참여할 것을 권했습니다. 리아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굳이 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축제 준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지. 며칠 후 그 말이 마음에 남아 리아는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축제 준비 장소부터 참여할 각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리아는 요리팀에 배정되었죠. 자신이 좋아하던 요리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팀에서는 리아가 가져온 도시풍이 새로운 요리법을 접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아는 마을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 각각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축제 날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리아의 새로운 요리는 큰 인기를 끌었고 그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리아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것 주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리아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큰 우리가 되는 법이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단다. 그날 이후로 리아는 마을이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녀만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이죠. 리아의 이야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공존해 나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더 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벤자민이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벤자민은 마을의 대소사를 깊이 고민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항상 찾고 있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마을에는 큰 문제가 불거졌어요. 마을 광장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베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극명히 갈린 것이었죠. 그 나무는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그늘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무의 뿌리가 너무 커져 인근 집들과 도로를 파괴할 위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빨리 나무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은 모두 벤자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때 벤자민은 책장에서 제레미 벤담의 저서를 꺼내들고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공리주의, 그렇지, 바로 이거야. 벤자민은 빙글에 미소를 짓더니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벤자민은 사람들에게 벤담의 공리주의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봅시다. 즉, 최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을 찾아봅시다. 모든 사람은 벤자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벤자민은 먼저 나무를 보존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했고, 동시에 나무를 베어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따뜻한 여름날에 그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편함과 미관이 변화로 인한 실망을 수치화했고, 나무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 해결의 비용도 고려했죠. 벤자민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면 나무를 일부만 잘라내서 뿌리 문제를 해결하고 나무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되면 마을의 상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벤자민의 해결책에 동의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나무의 뿌리를 정리하고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은 미소를 지으며 공리주의가 마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죠. 결국 벤자민과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의 원리를 통해 모두가 조금씩 타협함으로써 공동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벤자민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화목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다시는 나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벤자민이 가르쳐준 원칙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데이비드 휴미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주의. 라는 철학적 이론을 조금 색다르게 접근해보도록 하죠. 그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문규적으로 철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들의 사고방식은 종종 휴미 철학적 가르침을 반영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중심에는 철학자들의 광장이라고 불리는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고 매주 토요일 오후 주민들이 모여서 자신의 철학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발언의 장도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는 벤자민이라는 노령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군중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가 한 역할은 휴미 말하는 인과관계의 회의를 일상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벤자민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호박수프의 신비라는 설화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유명한 요리사인 마가렛은 완벽한 호박수프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가을마다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로 호박수프를 만들어 주민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녀는 추가로 마법 같은 요소를 담고 싶었습니다. 마가렛은 벤자민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완벽한 호박수프를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벤자민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끓이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인과의 습관적 기대가 아닌 우주의 일치에 맡겨보세요. 마가렛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애써 수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끓이자 찬란한 향과 함께 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수프를 맛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진정으로 예술이야. 그들은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벤자민에게 감사하며 그의 말대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주의 일치에 맡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무엇을 하든 그저 결과를 인과관계 속에서 찾기보다는 경험에 기대어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경험의 결과로 받아들여졌고 성공을 거두더라도 우주의 일시적인 흐름에 감사하며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호박수프의 신비는 마을에서는 지금도 전승되고 있으며 벤자민은 그저 자신이 부엌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는 커피 향기와 같이 우연히 우주가 가져온 또 다른 작은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휴미의 이론이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그들의 일상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그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 아마도 이게 휴미 바란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